지난달 26일 미국이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 상승을 발표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며 한미 간 정책금리 차는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오는 12월 또 한 번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동결된 국내 기준금리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시장에서는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와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1,5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규모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빚부담으로 인한 서민 경제 타격과 소비 위축이 내수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날이 검이 될 수도 있는 금리 인상. 국제 금융 환경의 다양한 변수 속에 우리 경제의 장기적 동력 확보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8월 말 우리 한국은행 금리를 동결했죠. 이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0.75%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금리 차이가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직후에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던 자본시장도 지난 주말부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과 우리 경제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전문가들의 의견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철진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제 선제적인 통화 정책, 금리 인상 대응을 주장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더 생각해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급지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돌발 악재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 그리고 신흥국 위기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증시가 모두 이렇게 예외 없이 폭락하는 그런 날에 또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저도 오늘 많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 네 분 전문가들과 얘기 나누겠는데요. 조금 전에 증시 폭락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증시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폭락에다가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폭락으로 이어졌는데 관련된 얘기는 조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원래 주제였던 금리 관련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가지고 이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철진 평론가, 네. 미국이 금리 어디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양쪽 완화를 시작했을 때는 거의 제로 금리에 준하는 데까지 낮추면서 경기 부양에 돌입하게 됐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전 세계 중에서 미국 경제만 이제 가장 좋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예. 돈 빌린 대출 받은 사람들 골탕 먹으려고 금리 올리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라든가 또 금리, 인플레이션 포워드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현재 가파르게 이제 금리 인상 태세를 전환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역시 금리 인상을 또 하면서 미국 연준이 올해 벌써 세 차례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밴드 수준은 연 2%에서 2.25%. 예. 근데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밴드의 상단과 우리와 비교해 보면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0.75%포인트 더 높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예. 금리 역전 상황이 나와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실은 전 세계 중에서 미국만 괜찮다, 미국 금융시장만 괜찮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미국만 금리를 올리고 나머지들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이 통화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오늘 예. 이제 미국도 예외가 아닌 정말 크러쉬죠. 폭락 장세가 연출이 되고 뭐 지금 미국도 흔들리는 모습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오늘 뭐 이걸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진 평론가가 그동안의 전반적인 금리 추이를 좀 설명해 주셨고 미국으로서는 경제 상황이 좋다는 걸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충격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금리 인상을 했던 올해만 미국이 세 번째인가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발언을 보니까 연거푸 발언을 뭐 실수했다, 심지어는 미쳤다, 연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 나왔는데 미국이 인상했던 그런 흐름에 비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격하게 불만을 표시한 배경은 윤 교수님 뭐라고 보세요? 예. 참 그리고 저 아까 시작할 때 한마디 하는 걸 하시면 깜빡해서 미리 죄송합니다. 이거 포함해서 하십시오. 약간 예. 긴장을 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예, 예. 예, 그래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발언이 참 수위가 높습니다. 예. 그 크레이지라는 표현은 그랬죠, 참 예. 제가 그 미국 대통령이 연준한테 크레이지라고 하는 거는 아마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저도 예. 하여튼 뭐 그 단어가 정말 세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 그만큼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 또 경제 성적표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그 중간 선거를 넘기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 이런 게 이제 읽혀진다고 봐서 그럼 단기적인 경제 지표에는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나요?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분들이 제가 이제 유학 갔을 때도 그렇고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거든요. 예. 하루에 한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주가 하락에 대한 그 느낌이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주가 하락 좋아하는 나라는 없지만 예. 미국은 그 1929년 그 대공황 때 그 주가 하락과 함께 그 정말 어마어마한 대공황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던 그 경험이 살아있는지 예. 주가 하락을 하면 아주 그 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거의 6.25 전쟁 일어난 것 예, 같은 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그 소셜 포비아라고 그러나요? 사회적 공포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주가 하락이 가져오는 사회적 공포감이 본인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합쳐가지고 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경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건데 예. 예, 그것이 이제 순간적으로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이거를 미연에 이제 막 경고를 하고 나서는 거 아닌가. 그러나 크게 보면 실물은 아직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예. 다만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게 역으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심에서 미리 그걸 차단하고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우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올해만 들어도 지금 3번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뭐 되게 또 올릴 소지까지 가늠하는 쪽도 있는데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아까 말했듯이 크레이지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얘기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랑을 했고 뭐 트위터를 통해서도 얘기했고요. 무슨 뭐 경제 지표 좋은 거 나오면은 꼭 이렇게 트위터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유엔에서 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엄하게 내가 취임하고 나서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그 어떤 외교적인 그 관행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튀어나왔다는 네, 그 예, 상황. 그랬죠. 예. 네.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해요. 예. 네. 뭐 임기영부전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잘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어쨌거나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게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연준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뭐 상식적으로 시장의 속성만 보더라도 지금은 조금 위태로운 단계인데 네. 여기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관해서 강한 어떤 매파적 기조를 갖다가 이어가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한 것 같고 반면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임명권자가 그렇게까지 7월 달에 뭐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몇 번이나 얘기하고 했음에도 그랬죠. 불구하고 연준은 기존의 그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굽히지 않는 걸 보면은 조금 그래도 또 연준대로의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다르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의 최고 권력자의 결정되는 방향으로 되게 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우는?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니요, 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하고 다르게라고 말씀하셔서요. 네, 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그 트럼프의 생각을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데요. 트럼프는 좌뇌, 우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정치인입니다. 이 때문에 그 현재 미국 내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경제와 관련된 복잡한 분석보다는 간단 명료한 거를 좋아하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표심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자신이 맡고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화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연준이 지금 그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예. 연준이 실수했다는 이야기까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 뒤에 있는 대선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공격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또 공격은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제 미국 내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최근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못지않게 다른 국제사회의 반응들인데요. 윤창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대체로 국제사회는 우려하는 좀 목소리가 분위기가 크죠?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아까 뭐 연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금융원장을 있을 때 연준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난 일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얄밉게 얘기를 해요. 예. 어떤 때는 뭐 이해는 가죠. 중앙은행인 미국 중앙은행이니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하는 거지 뭐 세계 경제 전부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달러라고 하는 돈을 전 세계가 다 쓰고 있거든요. 미국이 혼자 찍고 있는데. 혼자 찍고 있는데. 혼자 찍는 발행을 네. 혼자 하고 쓰는 건 다 같이 쓰는데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는데 꼭 이렇게 금리 통화 정책할 때는 자기 국가의 내부적 요소를 주로 강조를 하면서 반영을 하고 외부적 요소나 세계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뒷전으로 좀 보내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정책 결정의 동기는 국내 경제를 그렇죠. 중심으로 하는 영향은 세계적이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달러를 쓰게 해놓고 그게 1944년에 브레튼 체제를 예,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예. 싸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정책할 때는 그 달러 관련돼서 움직임을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국내 경제만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떤 때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이 우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예가 아니겠죠. 뭐 그렇죠. 마찬가지죠. 발언을 좀 예.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준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다른 주변 국제국 그럼요. 사회에서도 뭐 마찬가지 좀 발언이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주문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대한 음모론 이야기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연준 자체는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아.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최대 주주는 실은 정부거든요. 근데 미국 연준의 최대 주주는 미 행정부가 아닙니다. 미 행정부의 지분은 한 46%, 7%? 그러니까 오히려 다수의 주주들은 우리 유태인 가문이라고 하죠. JP 모건 가문이라든가 쿤롭 가문이라든가 기존의 이런 가문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주란 얘기를 하시면은 결국은 인사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 연준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주주라는 평가가 나오죠? 그 지분,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어허. 그 지분 자체가 오히려 유태인 가문의 지분이 미 행정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뭐 연준 의장을 뭐 지명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준의 큰 틀에서의 뭐 흐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 유태 자본이라는 것들에 대한 맥락과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연준 사상 거의 최초로 연준 의장을 비유태인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연준을 소나기에 주려고 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롬 파월도 뭐 연명했을 당시에는 뭐 통화 완화주의자인데다가 트럼프의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의장 자리에 오르니까 지금 트럼프는 완전히 각을 지고 원래 연준 웨이대로 이제 가는 길을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통화 정책은 저는 트럼프가 이래저래 저래라 하들 뭐 상관없이 연준이 세워놓은 그 길대로 이제 쭉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결과는 이런 패턴은 우리가 꽤 많이 보아왔던 패턴입니다. 이게 뭐냐? 돈을 쫙 뿌린 다음에 전 세계의 버블을 만들다가 어느 시점에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 랠리를 시작한 다음에 돈을 걷어들이고 예. 그러면은 연준 막 미국 빼놓고 나머지 신흥국들은 초토화되면 다시 또 돈 빌려주면서 또 2차 버블 뭐 이런 식으로 혹자는 이걸 뭐 양털 깎기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형적인 모습이 일단 시작은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금리 인상을 쭉쭉쭉 하면서 뭐 터키부터 해서 지금 거의 브라질부터 다 아르헨티나 초토화됐고 이제 우리나라 대만까지도 오늘 대만은 거의 7%가 빠졌습니다. 증시가 이제 되고 있는 와중인데 저는 이번은 역대의 상황과는 좀 다른 변수가 하나가 있다. 그게 이제 중국 변수거든요. 예. 이것과 함께 우리가 예.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해야 될 건가는 향후 연준의 행보와도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길이 다 예.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띄우고 하나씩 네, 중국 변수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 했다가 지금 이제 끌어당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이렇게 따르면은 결국은 자본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진우 소장님? 네. 그동안 이제 과거 우리의 경험상 네. 뭐 이른바 정책금리 기준으로 해서 1%포인트, 한 100bp 정도를 갖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임계치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리포트가 한 뭐 1%포인트 벌어지니까 자본 유출이 일어나더라. 현재는 0.75인데요. 예. 예, 현재는 이제 75bp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연준 페이스로 봐서는 12월 해넘기기 전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한 번 더. 예. 그래서 우리도 해넘기기 전에 그 레벨을 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갭을 계속 맞춰가는 겁니까? 네. 예.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정청진 대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더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예. 연준도 은행가들입니다. 예, 연준도 은행가들이고 뭐 비슷한 어떤 음모론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한 격언이 있죠. 은행가들은 날씨 좋을 때 우산 빌려가라고 그렇게 채권하다가 비 오기 시작하면 우산을 뺏어가는 데라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연준도 은행가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1%를 넘어섰을 경우에 이제 그때 좀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뭐 어떻게 이진우 소장님도 그런 견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그 2015년부터 2016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차이나 쇼크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위엔화 그 절하로 인해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요. 상품 가격 폭락하는. 그러니까 아까 15년부터 15년이 위엔화 16년 절하로 파장이 있었군요. 파장이 있었던 그 외국인 자본 유출이 있었습니다. 예. 이 당시에는 무려 1,500억 달러 정도가 이머징 시장에서 빠져나갔는데요. 이번에는 더 위험하다는 부분은 주시장은 빠져나갔던 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머징 시장에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보다도 한 600억 달러 정도가 채권 시장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이제 채권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8월 말부터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시작이 됐고요. 9월 달은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1조 5천억 원이 빠져나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금리와 관련된 변동성도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조 소장님 이전에 이진우 소장께서 뭐 연말쯤 한번 올라간다면 우리도 거기에 좀 뭔가 좀 맡은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했었는데 그 차원에서 보자면은 다음 주 예정돼 있는 우리 한국은행 금통이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다들 뭐 금융시장의 그 왜곡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고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을 낮추는 것 같은 금융 완화에 들어갔고요. 또 다음 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신흥국의 그 자금 이탈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9월 달에 부동산 안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한국 경제에는 더 효과적인 그 처방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국내외적인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시는데 아까 정철진 평론가는 뭔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좀 뉘앙스로 얘기하신 것 네, 같은데. 뭐 저는 작년 말부터 그렇고 연초부터 예. 한국은행이 일단은 뭐 올려놓고 봐야 된다라는 이제 선제적 대응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10월 18일에도 금리 인상을 일단은 한 예. 번은 올려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제 얘기를 아하.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생각해볼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제가 이렇게 이번에 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연준이 뭐 12월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1%포인트 벌어지면 뭐더 이상 못 따라잡거든요. 예. 그래서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증시가 오늘 뭐 대폭락하고 예. 미 국채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단순히 연준이 지난달에 올렸고 12월에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거 정도의 기대감 때문에 미 국채 금리 뭐 10년물, 30년물이 튀어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뭐가 있는데 아직 확인되진 않지만 이제 아까 말한 또 하나의 변수, 이 중국의 미 국채 투매기가 오히려 뉴욕 타임즈부터 해서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미중 뭐 무역 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인 이제 미국 국채 투매라는 카드를 이제 던지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 미국도 타격을 받기 있기 때문에 12월에 미국도 연준도 금리 못 올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먼저 올렸다가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은 부동산은 확실히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적인 경기들은 그대로 다운 사이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의 변수가 이제 18일 전에 정말 다행히도 나왔으니 우리 이제 10월, 11월에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12월에 있고 한번 11월까지는 가면서 네. 정말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진실이 뭔가 진짜 중국이 정말 미 국채를 투매에 나선 건가, 최후에 발행하는 건가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에 하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미국 본토도 타격을 분명히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호흡 고르기를 해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는데 최근 상황은 좀 지켜볼 요소하고 점검해볼 필요는 조금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우선 뭐 제 의견으로는 뭐 한 텀 정도 쉬면서 예고편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 수장님하고 비슷한. 시그널을 주자는 거죠. 다음번 이번에 올리기보다는 이번에는 안 올리더라도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거를 시사를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인상에 이제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정도.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약간 둘 중에 한쪽으로 확 간 건 아니지만은 네. 어느 정도 인상 가능성을 이제 하되 아직 인상을 하지 않는 이런 좀 어떤 유보적인 것들도 아마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국채 투매 얘기도 하셨고 뭐 하지만은 진짜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예,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제 경제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고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가 가진 카드를 한 번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좀 타협은 할 것 같은데 예.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좀 갈등과 또 쇼크들이 오는 거죠. 네. 근데 역시 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그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 이거는 사실 부동산은 A급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B급, C급도 있어요. B급은 유지되고 있고 C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부는 자꾸 A급 오르는 것만 보면서 정책을 자꾸 거기다 맞추는데 지금 별로 오르지도 않는 B 지역, 그다음에 막 떨어지고 있는 C 지역도 좀 시야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동산 때문에 그 금리를 막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게 A는 다른 방법으로 잡을 수 있고 유동성을 확 줄여버리면 B씨가 그냥 최근 주로 우리의 금리 거론은 미국의 이제 금리 차도 있지만은 국내 부동산, 경제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주로 부동산 이제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삼극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그룹이 있다. A는 오르고 B는 유지되고 C는 떨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A만 얘기하면서 B, C를 무시하냐. 그래서
저는 부동산 때문에 올린다는 논리도 부동산에도 급수가 있고 다 저기 다른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C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유동성을 지금 저 돈줄 재면은 C는 지금 아주 폭락을 하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그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에 있어서도 이 B하고 C도 보셔야 된다. 예. A만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부분은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분 관련 전문가들께서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많이 아는 만큼 걱정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던데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게 참 많군요. 이르 소장님, 뭐 세 분이 다 중국의 변수를 이후에 봐면서 우리의 금리 정책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소장님은? 예. 만약에 오늘 이 프로가 하루만 더 당겨져서 예. 방영이 되고 제가 하루 전에 나왔다면 저의 준비된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특히 남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다. 즉,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고 모두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미국에는 어지간하면 보조를 맞추는 게 미국이 예. 내릴 때는 같이 내려주고 올릴 때는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동떨어져 있기로 치면은 일본이나 유럽 중앙은행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친구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요 예치금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적용하는 정도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뭐 아르헨티나가 기준금리를 60%니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지금 이머징 국가들이 막 환율 뛰고 하니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쨌거나 한국은행이 소위 말하는 깜빡이는 켠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근데 이 깜빡이를 갖다 신가라이시에서 켜고 나서 지금 이거 호불 비전하고 지금 만종까지도 가는 분위기예요. 예. 이러다 이제 동해가 나올 판인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이 금리 논쟁이 갑자기 불붙었느냐. 분명히 이낙연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슈를 만들었고 네. 그다음 우리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랬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금리라는 것이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내수의 침체라든지 뭐 모두에 이렇게 소개하는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이 엄청난 가계부채 부담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어떤 서민 경기를 우리가 다 뭐 체감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금리 논쟁이 우리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 금리 논쟁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득과 실을 갖다가 제대로 지금 고민하고 나온 얘기냐 아니면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서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아니면은 책임을 씌우기 위한 이런 부분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닐까요? 예, 예. 네. 아까 이제 뭐 윤창현 교수가 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리 관련 얘기가 최근에 나왔던 것 부동산 관련 얘기 나왔다고 지금 네. 이진우 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금리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부동산 관련해서 혹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아까 줄인다. 얘기했던 뭐 예. 총리나 국토부 예. 장관이나 필요성을 상당히 던지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진단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댐에서 예. 물이 내려오는데 댐을 막아버리면 물이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논밭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전부 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도 당연히 잡히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엄한 그 저 지역에 이상한 투자도 잡고 가계부채도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그 부작용은 있겠지만 당연히.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면 해야겠죠. 그걸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왜 A급만 보시냐. A급은 A급 따로 이렇게 하시고 B급, C급은 지금 다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래요? A급, B급, 예, C급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저성장기에 예. 일본을 보니까 롯본기일스 도쿄 중심간 올라요. 예. 저성장인데도. 그리고 인도쿄, 도쿄 주변 지역 유지돼요. 예. 약간 오르거나. 예. 지방은 소멸이에요. 떨어져요.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저성장으로 가더니 A는 오르고 강남 뭐 이런데 예. 또 B는 좀 이 주변 지역 서수도권 이런 예. 데는 유지되고 C는 지방에 지금 미분양 나고 지금 난리 난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럼 A, B, C를 같은 걸로 근데 정부 보면 정책은 차별적인 대응책이 아니고 한쪽에 아니고 맞춰져 있다. A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A를 이제 잡을 수 있겠죠. 그 A가 그러면 꺾였다. 유동성을 줄여서 그럼 예. B, C는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C는 폭락입니다. 예, C도 하락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B 지역이나 C 지역에 계신
국민들이 이건 뭐 우리 지역 이거 뭐냐 그럴 때 정부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 부동산을 볼 때 자꾸만 이분들이 A 지역 즉 오르는 것만 보고 있지 지금 B와 C로 3극화돼 있는 그 나머지 지역을 왜 이렇게 무시를 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금리 정책 차원보다는 부동산 안정 정책은 다른 차원의 뭔가 그렇죠. 대책이 예, 필요하다고 유동성을 보시군요. 좀 줄인다거나 공급 확대해서 A, B, C 지역을 예. 따로따로 그걸 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줄이는 거는 A, B, C를 다 잡아버리는 건데 예. B, C는 이미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대로 또 잡으면 이제 완전히 폭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 책임질 거냐. 그러면 저는 상당히 이 유동성 전체를 줄여서 A를 잡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B, C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예. 부작용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예. 다시 한번 재고를 이 하셔야 부분은 된다고. 네 분 다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정부의 정책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 또 관련된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 어떻게 보시느냐 그 질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투기는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니? 현재 시중에 돈들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데 이 돈들이 제대로 투자가 되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현재 돈이 돌아가는 거를 보여주는 통화 승수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로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돈들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예.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폭락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투자 대상을 지금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정부가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기보다는 조금 전에 윤창현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집중적으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DSR 그 비중을 조금 낮춰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가 일어난다면은 거래세를 좀 낮춰서 매매를 활성화시켜서 수급을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들도 지자체하고 상의한 뒤에 실시하는 것도 좋고요. 또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대화가 좀 더 있어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의 대책 하나로 추가로 금리 인상 얘기 여기에 대한 발언 어떻게 보냐는 건데 지금 조영찬 소장이 얘기한 다른 뭐 DSR 관련 얘기라든 것은 이번에 정부 정책에 물론 포함은 되긴 했죠 그 전부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까지 나가고 있는 대책 적절하냐 어떻게 보시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통화 정책은 실은 한국은행의 뭐 고유 권한이고요. 예. 세계 어디서나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건 일단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낙연 총리, 김현미 장관의 이제 발언을 놓고 얘기가 많았죠. 근데 또 이제 여권에서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은행이 독립성이 있다는 방증이다. 뭐 또 이렇게까지 해명이 되고 있는데 우선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한국은행이 어떤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가? 첫 번째가 경기 화랑,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가 뭐 나온다 했는데 우리 석유류하고 먹거리 두 개 뺀 이제 근원 물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 근원 물가만 보면 1.3%, 1.4%. 아직까지 뭐 인플레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여기서는 결격 사유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한국은행의 이런 뭐 변방국 통화의 신흥 이런 중앙은행들은 이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크게 오르는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 국면이 빠르게 나올 경우에는 이때 또 중앙은행이 나서서 어쨌거나 금리를 올려서 떠나가는 달러한테 떠나지 마십시오. 남아 있십시오. 그러니까 요 차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첫 번째 명분 말고 이제 두 번째 명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예. 불과 1주, 2주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크게 튄다든가 뭐 외국계 자금이 대거 이탈한다든가 모습은 좀 안 나와 있었는데 아까도 이진우 센터장께서 이게 하루 이전과 하루 이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완전히 좀 이 자본시장, 외환시장도 그렇고 출렁출렁 되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오르고 외국계 자금도 이제 빠르게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은행이 뭐 부동산 잡으려고 금리 올린다 이렇게는 안 하고 금리를 올린다면 아마 이 후자 쪽 예. 환율 안정과 뭐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올리겠다라고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중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11월까지 한번 보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강해서 그러니까 정말 미국만 튼튼해가지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지금 이렇게 달러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당장 10월 18일에도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근데 제가 하니까 최근 지금. 한 일주일 새를 보면 이 미국이 정말 튼튼해서 미국의 펀더멘탈까지 견조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올렸는데 당장 연준이 12월에 못 올려버리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한 달만 더 쉬었다가 11월 금통위에서 판단을 해도 이때 현 상황은 늦지 않다라고 일단 하고 이번 뭐 10월에서는 아까 사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번 더 사인을 해보고 우리 외환 시장이라든가 환율을 보겠다 하고 지금 뭐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것들의 진짜 이유가 뭔지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리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지켜보겠다 정도의 신호를 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금리 인상 관련해 조금 전에 정철진 평론가가 이제 인플레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진우 소장님, 네.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관련해서 예상보다 0.4% 내리고 등등 이게 무슨 금리 인상에도 저렇게 따져봐야 될 변수가 될까요? 어떨까요? 네,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따박따박 올리면서 내세우는 그 배경은 그겁니다. 우리 경제 좋다, 예. 경기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뭐 경제학계 거두께서 계시지만 그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 상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자랑하는 거는 우리 2분기 경제 성장률 4.2%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연율로 매년 한 3%씩 성장할 수 있어. 3%씩 성장하는 나라는 금리가 3%는 대줘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커지는 경제예요. 예. 뭐든지 해도 3%는 남길 수 있는 세상이면 돈 빌릴 때 3%는 들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2.25입니다. 상단이. 예. 정책 금리에.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3%가 아닌 2.8%다, 2.7%, 2%대로 이 말은 경기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물론 인플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CPI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플레 지표 가운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장을 볼 때나 아니면 무슨 뭐 원룸을 쓰는 우리 청년들이나 화가 나죠. 이런 인플레가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오는 인플레는 뭐 지표상으로 인플레는 완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통계상의 그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어쨌거나 인플레가 우리가 살인적인 인플레가 아닌 건 인정합니다. 경기도 분명 안 좋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금리를 올리려면은 확실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부동산 잡겠다는 것만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강남이든 어디가 되었건 간에 그 뭐 바닥에 무슨 뭐 금이 깔렸는지 수돗물을 털면 거기서 금이 섞여 나오는지 몰라도 예. 평당 수억 하는 집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돈 내고 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들만의 리그로 인정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뉴스 접할 때마다 다 알거든요. 한국은행의 독립성, 중앙은행의 독립성 다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다 기억하다시피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척하면 척 했더니만 척 금리를 내렸습니다. 다음에 바로.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왜 지금 하필이면 그렇게 참다가 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자 금리 올려봐. 가뜩이나 지금 하루에 코스피가 100포인트씩 빠질 수도 있는 날이 닥쳤는데 주가 더 빠지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환율이 뭐 하루에 뭐 1, 20원씩 해서 뭐 한 달도 안 돼서 100원, 200원 뛰는 거야? 우리가 특히 리라야? 금리하고 주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아무래도 그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요. 일반적인 원칙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클린턴 정부 시절에 경험했다시피 그때는 그린스펀이 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예.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진짜 경기가 좋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이라면 주가도 오르는 겁니다. 예. 근데 경기는 별로 좋지 않고 그동안에 이른바 유동성 장세라고 시황에서 말하는 뭔가 돈은 많이 풀렸는데 갈 데 없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서 예. 만들어졌던 이 부품한 주가가 무너지는 와중에 예. 경기도 좋지 않다. 여기서 금리까지 올린다. 이거는 증시에는 그야말로 쥐약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가 정부 쪽에서 흘러나온 부동산 하다가 금리 이 논리는 굉장히 섣부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경기 상황,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뭐 주식시장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경제 상황에 비춰봤을 때 금리 정책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 좀 고려해봤을 때 어떠냐 그런 질문입니다.
예, 우선 그 국내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올릴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뭐 떨어뜨려도 될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성장 전망률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네요.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치가 내년도 전망치도 0.2%포인트씩 다 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그 발표에 따르면 작년 2분기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려오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번 경제를 이제 좀 부양을 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할 때 올리면 아주 잘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네. 지금 국내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강요된 인상이다. 이번 상황은 해외에서 미국이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자본 유출 가능성이 너무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할 수 없이 인상을 논의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인상을 앞으로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된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상해야 된다.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그걸로 그것밖에 보시네. 없어요. 예, 그리고 국내만 보면은 뭐 오히려 떨어뜨려도 될 경기 상황이에요.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죠. 그렇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오로지 해외에서의 그런 요인뿐이고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동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을 금리 인상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른 방법으로 그건 해야 될 것이고 그 해외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거 하나가 유일한 인상 요인인데 너무도 큰 인상 요인이라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 우리 국내 상황은 떨어뜨리는 거나 유지되는 걸 원하고 있는데 해외 때문에 미국 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올리는 거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약간 뭐 다른 부동산 관련이라든가 다른 전반적인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는 조영천 소장님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상 부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금통위원 7명의 의견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상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이때 금통위 같은 경우는 지난 8월달에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사람이 3사람이 있고요. 네. 이전에는 한 사람보다는 3사람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래도 지난 긴 시간 동안에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쓰면서 금융 시장의 불균형이 커졌다는 거죠. 개인들의 소득 증가보다는 현재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부채 감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요. 네. 또 한 번 다른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 이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25% 금리 차가 확대되면 15조 원 정도 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경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잠재 성장률 정도가 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는 좋은 금리 인상,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금리를 좀 올려서 진정시키자 하는 쪽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만 보고 금리를 인상시켰을 경우, 그러니까 나쁜 금리 인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10월 달보다는 11월 달에 상황을 좀 주시한 다음에 금리를 올려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설진 평론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어느 하나의 쟁점을 두고도 어느 분야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견해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의 대외 정책을 두고도 통일부가 보는 시각하고 국방부가 보는 시각, 외교부가 보는 시각이 다르듯이 하는데 현재 우리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우리 경제 상황을 보는 어떤 시각이 좀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글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각이 굉장히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정부도 실은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라는 운을 뗐고 실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우리만의 문제 누구는 그렇게도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 박탈감이
전 국민을 또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좀 독특한, 즉 부동산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시각의 프리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명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원화라는 이 통화를 갖고 있는 한 네. 통화 가치 보호에 대한 숙제가 분명히 오히려 한국은행에 과거에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지적도 많이 있었죠. 과보다 해가지고 한때는요.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진짜 성장이라고 해서 계속 금리를 진짜 올린다면 지금쯤은 한번 우리도 올려놓고 예. 계속해서 0.75 내지는 1%포인트의 갭으로 해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미국의 성장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게 신기루일 수도 있겠다. 이게 모래 위에 지은 하나의 정말 예. 허물어질 수 있는 성일 수가 있겠다. 일종의 최근에 트럼프 변화하고 있는 정찰진 평론가의 지금 인식이군요. 지금. 예. 이 트럼프 판타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뭐 네. 고용도 좋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주가도 뭐 엄청 많이 올랐었습니다. 다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버블 영역도 더 넘어선 2차 버블, 3차 버블까지도 가고는 있는데 네. 이게 지난달에 금리 한번 올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이런 식의 크러쉬가 나오고 미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막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거는요. 네. 미 국채 가격은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최근에 한 3, 4의 경우가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분명히 한국은행도 좀 생각을 해봐서 네. 저는 당장 10월 18일 아마 지금 시장에선 제가 불과 지난주 취재했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가능성 높다는 얘기는 이제 들었었는데 네. 정말 이렇다면 한 11월까지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나마 우리 축복 중에 하나가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금통이 열리기 전에 이제 미국의 재무 보고서가 나옵니다. 환율 조작국 보고서. 이제 분명히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될 텐데 이때 정말 금융 외환 시장이 한번 정말 지정한다면은 요동을 칠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격도 나올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떡하니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또 본의 아닌 이제 더 이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을 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왜 국채 금리가 오르는가에 정말로 진정한 이유를 한번 보고요. 네. 다음 주 초에 나올 환율 조작국 보고 지정에 따라서 중국을 정말 지정하는지까지도 한번 보고 네. 이러고 나서 목요일을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나아가서 한 달 정도를 더 봐서 11월 금토일까지 지켜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 그때 올려도 네. 이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아까 뭐 했던 질문에서 이제 앞에 했던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래도 보는 각도라든가 중시하는 분야가 다르면 뭐 방향도 다를 수 있는데 현재 뭐 우리도 네 분 다 전문가신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또 직접 정책 결정을 할 건데 우리 현재의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떤 것이 주로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이것 좀 보완해줬으면 주문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조영찬 수장님 특별하게 주문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우리가 가계 부채가 1조 1,500조 원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0.25%만 올려도 가계에서는 5조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50만 명이 현재 그 저소득자 네. 그리고 세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고요. 또 35만 명이 아주 그 극빈층에 있는데 이들이 현재 빌린 돈이 네. 75조 원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할 때 이들에 대해서 금리가 정상적으로 신용금리가 급등한다든지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일은 없도록 네. 정부가 모니터링도 자세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가계 부채 관련해서 특히 취약계층들의 문제를 상당히 진지하게 고려한 가운데 정책 결정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네요. 다른 것도 뭐 얘기할 예, 수 뭐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 추가한다면 우리 자영업자들 예, 뭐 요새 비슷한 분야겠네요. 예, 자영업자니까. 그렇지만 이제 조금 다르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요새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들어보면 예. 그래서 이 52시간 근무 뭐 회식 같은 것도 없어지고 몇 가지 겹쳐서 그렇게 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겹쳐 있는 상황이라 자영업자 부채가 한 600조쯤 되거든요. 예. 가계 부채 한 300조 받으시고 소상공인 대출 300조 정도. 그래서 600조가 지금 이 자영업에 지금 와서 부채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조 중에서는 300조지만 가계 부채니까 기업 대출에서 또 300조가 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분들의 금리 부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국내적으로는 확실히
금리 인상이 좀 어울리진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뭐 비슷한 예. 1,500조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64% 정도, 그러니까 940조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연계된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조 중에 1,000조 정도가 부동산 연기 대출이라고 보면 되는데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 금리도 오를 거고 부동산 시장은 뭐 잡힐 겁니다. 찬물을 끼얹을 텐데 정부가 생각하는 그 하락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계획이 혹시 그런데 아까 얘기하면은 네. 그 1등급제 A급은 잡힐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아니 A급 못 잡을 수도 있겠죠. 못 잡을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그 부채 때문에 더 예.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교한 좀 시나리오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은 정말 지금 구의성 규제책과 함께 싹쓸이 잡힐 텐데 지금 정부 생각은 한 15% 정도 하락이면은 뭐 괜찮겠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 오른 게 한 1년 반 사이에 30% 서울이 올랐으니까 그건 되돌림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 건지 저는 이런 뷰나 관점과 연구가 국토부나 이런 데서 좀 갖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건지는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그렇게 딱딱 통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파생 선물 옵션도 어려운데 하물며 이 부동산을 한 7%만 빼야지라든가 한 15%만 빼야지라든가 이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예. 거기에 대한 보관이 분명히 정부는 갖고 있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이진우 소장님 좀 네. 추가해 주시죠. 예, 뭐 지금 하던 얘기의 연장선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 우리 정부가 부추겼습니다. 대출 받기 쉽게 했고요. 집 몇 채씩 갖고 그렇게 해서 돈 벌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갭 투자가 또 이제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갭 투자로 지금 막 이렇게 재테크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자들보다도 더 세상 물정에 밝고 재리에 밝은 분들일 겁니다. 예. 그분들도 지금 어쨌거나 정책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큰 돈이 되기도 하다가 잘못하면 크게 힘들어지는 그것도 되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유능하지 않습니다. 네. 연준도 그렇게 유능하지 않고요. 그냥 그 시장이 알아서 가다 보면은 네. 나름대로 힘든 경우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처럼 아니면 자꾸 새로운 경로를 찾아서 그나마 차선을 찾아가는 게 시장 원리인데요. 이걸 너무 이렇게 정부의 어떤 규제나 정책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이 하는 것은 우리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했고요. 과거에도 이미. 지금도 많은 한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개입이 긍정적인 요소 못지않게 부작용이 크다라고 보는 클 견해시군요.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이다 보니까 뭐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커졌고 어디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정부의 어떤 뭐 규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틀어막은 부분이 우선 무너지는 것만큼은 막았습니다만 그것이 그것이 이렇게 야기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지 않았고 네. 부작용을 덮을 만한 어떤 버블의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누리면서 약간의 이 부작용을 잊을만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방송과 오늘 방송이 다른 것은 어제만 하더라도 이 좋은 부분이 조금 더 컸더라면은 하룻밤 사이에 이 부작용에 대한 공포감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 좀 맡겼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지금 중국 변수,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아까 특히 이제 아까 며칠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아마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보고서 뭐 등등 있는데 우리 경제 어쨌든 간에 제약들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조 수장님? 네, 지금 현재 그 미중 그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장기전 소모전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패권과 관련된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요. 예. 현재는 또 군사, 외교, 안보적인 측면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극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난
지난 8월 베이다호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원칙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항전 의지뿐만 아니라 대미와 관련된 전략적인 모색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철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채 매각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 미국채 매각을 얘기하는 거죠? 네,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1조 한 1,0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국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는 한 7에서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채권 시장이 20조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조 달러가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는 0.3% 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미국에 가는 중국인 여행객을 규제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 중에 하나가 원자재라든지 소재와 관련된 대미 수출도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는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마찰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한 1%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상관하기 좀 주도가 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되겠고요. 네. 가장 크게 피해를 보 자동차라든지 전기기, 석유화학, 반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산업정책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조 소장님은 장기화되고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네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요. 이진우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전개 양상으로 봐서는 조영찬 소장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야말로 중국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중국에 세상이 지적할 수 있는 중국의 나쁜 점과 문제점을 다 지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다소 의아한 것은 굉장히 이렇게 폭발력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후속 보도나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 것은 좀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급변의 시기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정철진 위원회 꼭 이달 금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왜냐? 지금 한국은행은 어차피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올리기도 뭐하고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올리든 동결을 하든 간에 무조건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죠. 네.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은행만 모든 책임을 지금 모든 것이 한국은행 때문에 경제가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집값도 한국은행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분위기는 그렇게 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나 이렇게 흐름이 한국은행으로 이주열 총재나 우리 금통위원들한테도 조금 뭐랄까요? 그렇다면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지금 확인할 게 많습니다. 미중 간에도 진짜 이것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첨예하게 가느냐. 근데 관건은 11월 아무래도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네. 예. 그 결과 이후에 또 이 철저하게 일관되지 않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결과라면은 공화당의 약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미국에 밀어붙이는 게 약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하든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하든 중간선거에서 지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역대 중간선거가 늘 그랬으니까요. 근데 의외로 과거 브렉시트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처럼 이번에도 힘들 텐데 싶은데 공화당이 이겨버리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착해질지, 착해질지, 아니면은 힘 생겼다고 더 이제 폭력적으로 나올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원할 거 다 얻었으니까. 더구나 트럼프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일관되지 못하니까. 예, 그런 걸 봐서. 그리고 그 중간선거 아니라 우리 10월 18일은 이제 바로 다음 주인데 다음 11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 제 느낌이 그렇고 아마 우리 정 대표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게 가끔씩은 말이죠. 이러다 말겠거니 할 때가 있고 뭔가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후자에 속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은행이 섣부르게 이 카드를 갖다가 먼저 던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큰 시점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지금 공화당이 질 가능성을 대체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겼을 때가 더 파장이 클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미중 무역 전쟁의 예. 파장과 우리의 뭔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을 너무 키웠다라는 생각을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의 지식인들이 모두 많은 지식인들이 야 이거 중국 한번 눌러주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이거 중국한테 당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무역 그 갈등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피터 나바로 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 네. 이분이 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Death by China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중국에 의한 죽음. 네. 중국에서 그게 죽는다. 언제쯤 나왔습니까? 그 2011년에 나왔어요. 그 책 때문에 이분이 저기 발탁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이렇게 시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Death by China예요. 중국에 의한 죽음. 중국에서 미국이 죽는다. 네. 그러면은 그 책을 쓴 사람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의 최고 검투사로. 둘 간의 관계는 그런데 중국에 그렇죠. 의한 바이 중국은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어느 이제 이 단순하게 뭐 야 흑자 줄여라 뭐 환율 조작국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 한번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눌러줘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그냥 뭐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고려해서 뭘 좀 봐주고 이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진짜 고래 싸움 새우등 뭐 옛날에 누가 돌고래라고 그러는데 이건 돌고래가 아니라 지금은 새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짜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갈등은 옆에 나라를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막 갈 가능성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네. 한국은 별로 고려 대상이 안 될 수 그러니까 있다고 일단 보네요. 그 중국을 한번 눌러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뭐 다른 요소들이 막 크게 고려가 안 되고 나면은 우리는 그냥 진흙탕 덮어 쓰고 그다음에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서 뭐 말 한마디 해주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그럼 있기 어떻게 해야 때문에. 되느냐 그 말입니다. 글쎄 그거는 이제 제가 단순하게 여기서 따로 한번 다시 하셔야지 이거 여기서 한마디로 끝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한번 예,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네,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파장과 뭐 우리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느낌도 안 좋고 뒷덜미가 싸한 것이 이 총력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미중 간에. 네, 저는 이건 미국 뭐 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말보다 저는 어떤 좋아하는 말이 사람들은 뭐 미중 간의 전쟁처럼 얘기하지만 워낙 한쪽이 미국이 힘에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예. 봅니다. 저는 패권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 다음 주에 이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좀 시점을 한 2년, 3년 전에 가야 되는데 우리 조영선 소장님이 2015년, 16년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헤지 펀드의 대부가 우리가 조지 소로스라고 하고요. 네. 1세되고 이제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뭐 카일 바스부터 해서 이게 연대 팀을 구성해서 2015년 말에 위안화를 치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 증시에서부터 위안화를 더 투매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마치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영국은행을 굴복시키는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중국의 인민은행이 무슨 일을 하느냐? 중국은 고시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아침에 위안화 가치를 절상해서 고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했던 홍콩 달러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했던 이 헤지 펀드가 그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이 중국의 사회주의적 발상. 그래서 당시 그 헤지 펀드 드림팀이라고 했었는데 한 8조 원 정도를 손실을 내고 다 나가 떨어졌어요. 네. 이제 그리고 시간이 2년 반이 흘러서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인위적인 이제 위안화 약세를 했습니다. 그럼 너는 위안화 약세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 그럼 제재를 받으면 그 위안화가 강세로 된다. 원화가 우리가 조작을 했다. 그럼 원화 약세니까 원화 약세가 고쳐라. 그럼 원화 강세가 된다. 이건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미국 재무부는 어떨 때 지정을 하느냐. 내가 위안화 혹은 원화를 약세에서 강세로 만들지 못한 국면에다가 네. 그때 환율 조작국을 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위안화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 그럼 위안화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약세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정을 한 건데 강세가 안 됩니다. 네. 그때 지정을 하면 약세가 더 초약세가 되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중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정말 전설 속에 나오는 음모론 책 속에서밖에 안 나오는 이 미 국채 투매를 100% 중국은 합니다.
요번에 위안화 털리면 끝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그 역사 월화수는, 네. 세계 경제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글쎄 국채를 우선 1조 이상 가져본 적이 별로 없고요. 아니 뭐 이제 규모가 시기마다 다를 테니까는. 네, 그리고 1조 이제 달러입니다. 우선 네. 아니요 1조 달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게 아까 이제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아까 산업정책도 뭐 얘기하시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셨는데 이제 아마 1조 달러를 한꺼번에 누가 떠안기는 힘들 거고요. 예,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조금씩 내보내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시장에 뭐 국제사회에서 충격이 적죠. 부도는 없을 겁니까? 아니 부도받아도 이제 이 채권을 누군가 사들여야 아니 그러니까 채권은 100% 신뢰가 보장되나요? 그렇죠. 미국채는 인기가 있는 게 국채는 맞는데 인기는 좋은데 이제 정말 그게 월화에 생각한 이상의 물량이 이제 투매가 된다라고 하면 그 국채를 받아줄 사람은 일본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은 없죠. 달러가 그러면 없죠. 국채금리 더 튀어오를 거예요. 다음 주 월화수에. 채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게다가 이탈리아 문제까지 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안화를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을 안 하면 스무스하게 다음 주가 넘어갈 텐데 네. 정말 지정을 하고 난타전이 펼쳐지고 이러면 정말 요동 속으로 갈 것이고 그럴 때 제가 괜히 우리 한국은행이 거기에 또 10월 18일 날 목요일 날 또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한 번에 하긴 한 달 정도 하긴 하고 또 정말 또 좋은 것이 11월 6일이 중간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또 중간 선거도 볼 수가 있어요. 결과를. 그러니까 약간 한 달 호흡 정도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조 소장님도 그렇고 정 대표도 그렇지만 환율 조작부 지정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문우신 재무장관이 언급은 했습니다. 언급은 했는데요. 진짜 이번 10월 달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면 중국을 지정한다면은 제가 봐서는 그거는 미국으로서도 자충수입니다. 왜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무슨 뭐 전 정부에서 했던 무슨 뭐 나프타나 뭐 환태평양 이런 협정을 갖다가 막 깨고 나토에서 나가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란 나라와 이렇게 맺는 협정이란 것이 이게 믿을 수 있어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들었어요. 지금 그 환율 조작국 논란은 트럼프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늘 미국의 그래왔습니다. 전반적인 기조가 미국이 늘 그걸로 협박을 해왔는데요. 지금 어쨌거나 미국이 내세우는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내고 경상수지가 GDP 대비 3% 이상이고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개입을 하는데 GDP 대비 2% 이상으로 일방향 개입, 즉 우리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를 위해서 달러 매수 개입만 하면 그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사실상 두 개가 다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도 거의 요새는 흑자라고 하기 힘든 국면이고요. 그리고 일방향 개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대놓고 환율 조작국 지정했을 때 무슨 근거로라고 했을 때 또 기존의 그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이 아닌 다른 뭔가를 들고 나오는 거는 딱 비유하자면 그겁니다. 저는 힘없어서 그냥 싹쓸이해서 피 한 장씩 가져왔는데 우리 사장님은 싹쓸이 하니까 저한테서 광도 가져가고 고등이 문도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룰이 바뀌는 거거든요. 룰이 바뀐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함부로 그래 했다가는 힘 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힘 떨어지면 정말 험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논의가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인데 지금 저도 방송이 우리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이 부분은 워낙 지금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분이 추가적인 얘기를 짧게 듣고자 합니다. 아까 윤창현 교수는 우리의 대처 관련해서 별도로 상당히 길게 논의해봐야 되겠는데 짧게 한 분씩 이 관련 얘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상황, 뭔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추가로 짧게 네 분 얘기를 듣겠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네, 지금 현재 미중 관계는 박빙열이죠. 그러니까 봄철에 살얼음을 걷듯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중국 내 매출이 많은 기업들, 보잉을 비롯해서 뭐 애플, 포드, 스타벅스, 나이키, 맥도날드, KFC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 사찰에 대해서 엄청난 그 규제를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호기가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또 그 중국이 미국에 가는 유학생 35만 명 그리고 여행객 300만 명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반대로 우리나라에 여행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를 매각한 다음에 외환 그 수익을 위해서 다시 우리나라와 같이 저평가되어 있는 채권이나 주식을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비관적으로 보시지 우리가 대체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군요. 그렇습니다. 윤창현 교수님, 아까 뭐
길게 따로 얘기해야 따로 한번 된다고 해야 됩니다. 했었는데 이거는 해야 짧게 되는데 추가. 짧게 추가한다고 그러면 이제 예. 거시 건전성 관점, 즉 경상수지 흑자,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챙기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다른 분 만나지 말고 좀 외국인 투자자들 좀 만나서 같이 얘기 좀 나누면서 예. 우리 그 국내 경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 한 번만 이렇게 그룹 모여서 밥 한 번 먹어도 훨씬 날 겁니다. 야, 이거 경제도 챙기는구나. 하고 계시겠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셔야죠. 네, 공개적으로, 예. 그 북한만 챙기지 마시고 좀 국내 투자자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누시면서 경제 문제 이게 올인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시그널을 지금 이제 주셔야 정부도 된다.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예, 그래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경제의 건실함을 좀 알리면서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그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 시그널을 줘도 훨씬 아마 투자자들이 동요하거나 할 일 없이 이런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국제 투자 상대를 조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주셨고, 아까 우리 그 조영찬 소장님은 위기지만 우리한테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하겠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체 국가로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동안에 보면 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그냥 경당에 네. 수동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요번에 정말 미중이 1대1로 진짜 한번 붙어본다면 미중은 정말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막대한 타격입니다. 그 빈틈의 공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한번 진짜 한번 누구에게 외주를 주든가 해서 방금 그 얘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투매가 나오면은 이참에 우리가 싼 가격에 해서 더 이상 IMF 외환위기 이딴 걸 잊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이 반도체 이런 걸 막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확 미끄러진다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요즘에 조선도 다시 수주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참에 다시 우리가 또 어부지를 얻을 수 있게 이런 산업별의 그런 좀 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알고 당하는 거죠. 분명히 당하기 그러니까요. 초반에 당할 우리가 때는 예상하면서 지금 이제 대책을 예상하는 좀 로드맵을 진짜 짜야 될 정부가 정말 굉장히 많은 숙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진우 소장님. 네. 이렇게 335 모여서 다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10년 주기입니다. 권불 10년 이런 얘기 하듯이 이렇게 뭐든지 사이클이 있는 경제도,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한 10년 남짓 지나서 2007년,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그러면서 2018년을 맞이하면서 다들 조금은 그 마음 한구석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미국 선거 전까지 별일이 있겠어 싶었던 것이 지금 좀 이런 흐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미중 간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미국이 우리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 10년 주기와 더불어서 그 낮았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풀렸던 돈들이 쪼이기 시작하는 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맞았다는 어떤 정신적인 준비는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내부의 부동산 상황,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고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파장, 또 우리의 대비책, 위기 상황, 또 위기가 잘하면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 외에 조금 이후에 금리 정책을 포함한 우리의 경제 정책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것, 빠뜨린 게 있다면 뭘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조영찬 소장님 먼저 하실래요?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영세 기업들 그리고 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지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 또 민간 수출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정부가 좀 세부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경제 정책 그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예. 근데 좀 최근에 또 새로운 수장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참에 좀 외부에서 또 굉장히 쇼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경제 정책을 좀 한번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한번 확 좀 뜯어 고치면서 새로운 비전을 한번 제시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면 심기일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인테리어 좀 한번 쫙 좀 경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과 좀 교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철 평론가. 저희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는데요. 네. 마지막 결론을 오히려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짧게 해드리면 그나마 희망 중에 하나가 세금이 너무 잘 거쳐가지고 네.
지금 국가의 곳간이 두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만약에 경기 부양이 더 어려워진다면은 정말 정교한 재정 정책으로 이 국민들의 세금을 잘 쓴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재정 정책의 숙제, 그동안에 한국은행 했는데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말로 여운을 남기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아니고요. 네, 이진우 소장. 예. 뭐 시간을 두고 효과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10 중에 6, 7 이상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죠 하는 거는 정부에서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싶습니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좀 다른 견해들의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주문을 사실은 다른 맥락에서 얘기했지만 윤철현 교수도 비슷한 맥락으로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오늘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는 네 분들의 견해는 지금 여러 가지 반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던 정철진 대표, 정철진 평론가도 최근의 상황을 보자면은 조금 더 이거저거를 한편으로는 기다릴 필요도 있고 또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대체로 나왔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하는데 반드시 좀 이것은 고려했으면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30초 정도씩 네 분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우 소장님 또 이쪽으로 쭉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네. 한은도 이렇게 좀 연준처럼 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조금 더 정교함을 갖다가 갖춰졌으면 합니다. 네. 10월이 되었건 11월이 되었건 한 번을 올리든 말든 간에 금리를 한 번 올리면서도 또 금융시장이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완화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레토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늘 하던 얘기가 아닌 어떤 즉 문구 하나 네. 총재님의 말씀 한마디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기대해 봅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앞서서 다 했고요. 끝으로 하나 덧붙이자면은 한국은행,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다름이 아닌 한국은행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소랑송대 이런 속에 쟁점 속에 한국은행이 뭐 정치권 눈치를 본다 이런 것들의 말에 책임은 실은 예. 한국은행 자체에 있다는 것을 뭐 이주열 총재 휘하 뭐 모든 한국은행 스스로가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네, 윤창현 교수. 예, 금리 정책이 만능도 아니고 또 뭐 이거 가지고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거는 뭐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정치권이나 이런 거에 압력과 상관없이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잘 분석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전히 하늘의 독립성과 하늘은 살아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찬 소장님. 네,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피해가 안 가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무역 전쟁이 됐을 경우에 돈뿐만 아니라 사람의 흐름도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적인 그 배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네 분 전문가들께서 기본 주제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이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견해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강조해주신 분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관점에서 좋은 자리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그 대내외 변수로 인해서 전국 정책 당국 고민이 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이제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민이 적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통화 정책만으로 오늘 패널도 강조했었죠. 금융 불균형을 해결하기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 이런 문제 다양한 당국의 다양한 정책 평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